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 쌤이랑 같이 공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누가 지었다고요, 여러분?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지었다고요. 이효석은 우리가 고등문학 시간에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작가죠.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면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대소설사에서는 가장 서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 자연 배경 묘사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을 창작했던 소설가다.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0년 수능 특강에서는 이효석의 그런 일반적인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경향 이전에 존재했었던 이효석의 어떤 초창기 작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초창기 작품은 이분이 그때 이제 동반 작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동반 작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작품 하나를 EBS에서 소개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1강이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이고요. 2강은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작품인데 이기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프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카프랑 동반 작가는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인데요. 카프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한다면 여기 선생님 적어놨죠? 여기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 뭐다? 카프다 이렇게 선생님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의 흐름 또는 역사의 흐름 이런 거를 좀 먼저 미리 좀 정리를 좀 하고 간다면 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죠.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고 그 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거쳐서 일본으로 20년대 초반에 들어가서 20년대 초반에 그 일본에서 나프가 먼저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일본의 사회주의 예술가 동맹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카프는 1925년에 이제 카프가 결성이 됩니다.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에요. 여러분 프롤레타리아다 그러면 뭐 우리가 좀 사회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해도 이 개념 두 가지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지배했던 게 이념의 대립이었었고 그게 결국 6.25 전쟁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잘 비춰주고 반영해주는 것이 소설이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이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대충의 윤곽은 좀 그려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롤레타리아다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에서 나온 개념인데 사회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왜 등장한 이념이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영국의 산업화가 성공하고 그 산업화로 자본주의가 확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자본가들이 생겨났어요. 공장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공장의 소유주라고 볼 수 있겠죠. 공장 소유주가 가장 대표적인 자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본가가 부르주아죠. 근데 이 부르주아들이 초창기 어땠냐면 뭐 윤리의식이라든지 뭐 도덕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많이 결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로지 나의 오로지 나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 이것만을 추구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막 세워지고 공장에 일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제 도시 노동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도시 노동자 보고 너 우리 공장에 와서 12시간 일해. 그런데 너 화장실도 가면 안 되고 내가 정해준 시간에만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점심시간도 뭐 딱 10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굉장히 가혹한 노예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 노동자가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렇게는 일 못한다. 그러면 그래 너 그만둬. 해고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해고되면 한 명이 해고가 됐을 때 거기에 1000명의 도시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만 돈을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본가는 부를 완전히 독점을 하고 노동자들은 아주 가혹한 근무 조건,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걸 팔아가지고 또 다시 그 벌어들인 돈은 또 거의 자본가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도시 근로자들은 정말 개되지만도 못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게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폐를 보는 거죠. 이 모순을 바라봤던
마르크스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보고 그 병폐는 뭐였냐면 이렇게 둘이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자본가 계급이 있고 뭐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둘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가지고 자본가들만 불을 독식하고 아주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대립을 보고 만들어진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딱 두 개의 대립구도로 보는 거죠. 그리고 무슨 주장을 하냐면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와 단결하라. 그래서 누구를 무찌르자? 부르주아를 무찌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유럽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1920년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에 우리 지식인들이 이렇게 휩쓸리기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이 구도에 따르면 가해자죠. 노동자들은 피해자죠. 그죠? 자본가가 수탈하는 사람들이라면 노동자들은 수탈당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 식민지 조선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식민지 조선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 가해자는 누가 돼? 일제가 되죠. 피해자는 누가 돼? 식민지 조선의 민중이 되죠. 이 구도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은 1920년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민족주의랑 굉장히 잘 결합이 되고 지식인들이 많이 여기 이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카프가 25년에 결성이 돼서 일제히 가혹한 탄압으로 해체되기까지 이제 한 10년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런데 이 예술가 동맹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너무 강한 거죠. 이 도식이. 이거 무찔러야 돼. 뭐 혁명을 일으켜야 돼. 단결해야 돼. 얘네는 악이야. 뭐 이런 게 우리는 선이야. 이렇게 굉장히 도식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학이나 예술 활동을 전개했을 때 이게 어떤 예술성을 갖추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카프에 속하는 작품들이 그렇게 유명하고 문학성을 획득하는 작품은 이기영의 작품, 또 임화의 시 몇 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사 안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그런 어떤 문학 활동이 일어났던 게 이제 카포라고 친다면, 동반 작가는 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소속하진 않았어. 소속되어 있진 않았지만 사상적으로 동조한 작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호석 같은 경우, 또 우리 이후에 우리 또 다시 수능 특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어떤 작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동반자 작가에 속해요.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그래,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강제 자본화, 강제 근대화가 막 그때 당시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작품들을 창작해 나갔던 그런 작가들이 있었던 거죠. 이효석도 그렇고 뭐 유진우도 그렇고 이런 작가들이 있었는데, 이런 작가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여해 줬느냐, 동반자 작가야, 카프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카프의 어떤 사상적인 경향에 동조하는 작가들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은 이효석이 그렇게 동반자 작가로 평가받았던 그 시기에 지어졌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작품에 뭐가 드러날지는 우리 너무너무 뻔한 거죠. 요 대립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민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기 새질서를 위한 투쟁에 참여할 것을 역설하는 거. 여기 역설은 여러분, 역설법, 패러독스의 역설법 아니죠. 강하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말하다, 역설하다 이러면 강하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역설하는, 그런 강하게 말하고 있는, 주장하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요, 일제강점기 도시 빈민의 비난한 현실에 대한 연민과 일제 주도하에 추진된 근대화에 대한 비판이다. 이때 근대화는 여러분 자본주의화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동반자 작가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자본주의화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걸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하시고 그리고 쌤이랑 같이 본문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나예요, 나. 나, 여기. 나라는 주인공이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은 미장이래요. 미장. 여기 지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장이는 뭐 하냐면, 뭐 이렇게 시멘트, 모래 뭐 이런 거 이렇게 개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걸 발라가지고 건축물의 벽돌과 벽돌 사이, 뭐 이런 시멘트 이런 것들도 바르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일일 노동자예요. 근데 나라는 이 미장이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도시에서 노숙을 하고 길에서 잔다라는 얘기죠. 노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일당을 받고 나면 이게 일당을 받고 나면 유일한 낙이 뭐냐면 술 마시는 거야. 술. 그래서 자기가 벌어들인 일당을 술로 다 이렇게 하루의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죠. 이런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나라는 인물이 요 앞에 스토리를 쌤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숙을 하기 위해서 동대문에 갔는데 이미 그때 당시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잘 수가 없으니까 동묘라는 곳이 있어요. 동묘라는 곳이 뭐냐면 동대문 근처에 있는 건데 여기 관악묘 가운데 서울 동대문 밖에 있는 사당이다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임진왜란 때 관우의 혼이 나요. 여러분 관우 누군지 아시죠? 장비, 관우, 유비 뭐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관우의 혼이 나타나서 조선과 명군을 도왔다고 해서 선조 32년에 건립해서 2년 후에 준공한 보물 제142호다. 그게 동묘입니다. 이 동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명나라가 이제 강제로 너네 사당 세워 이래가지고 이제 조선이 할 수 없이 세우긴 했지만 어쨌든 관우의 혼을 모시는 그런 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한 그런 공간이란 말이야. 신성성을 갖춘 그런 공간인데 이 동묘에 문이 조금 빼끔 열려 있는 거죠. 나 도대체 어디서 자야 해? 막 이 잠자리를 찾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좀 약간 담력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약간 뭐 이렇게 조금 일탈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그냥 그 동묘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같이 왔거든요. 누군 김서방이란 사람이랑 같이 노숙할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 가서 노숙을 하자. 근데 김서방은 야 그래도 신성한 곳인데 어떻게 그러냐. 괜찮다. 하루만 잠깐 갔다가 잠깐 자다가 그냥 우리 새벽 일찍 나오면 돼 이래갖고 들어간 거예요. 동묘에 자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도깨비 불을 보죠. 도깨비 불을 보고 도깨비 불이 이렇게 확 일어나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막 이렇게 산발이 된 그런 막 귀신 같은 그런 형상을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절을 했어요. 전날 밤에 기절하고 나와봤더니 동료 바깥이고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이 경성에 일제강점하에 수도인 서울에 이 유령이 산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래가지고 오늘이 된 거야.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생각한 거예요. 이 유령이 도대체 뭐지? 이 도깨비 도대체 뭐지? 내가 어제는 나 진짜 가호 떨어져. 나 이거 내가 기절했지만 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내가 이제 도깨비를 잡고야 말겠다. 뭐 이런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동료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오늘. 김서방은 무서워서 안 오고 안 따라오고 자기 혼자 갑니다. 이제 혼자 가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도깨비가 나타나면 때려잡아야 되니까 이제 몽둥이를 딱 들고 그리고 간 겁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어두워가는 화원 속에 도깨비 만나려면 이제 어두침침했을 때 일 다 끝나고 가는 거죠. 음침한 동묘는 여전히 우중충하였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보면은 배경이 나오잖아요. 공간적 배경이 나왔죠. 그러면 소설에서는 여러분 소설의 구성 요소에 뭐가 있어? 인물 사건 배경이 있잖아요. 그만큼 배경은 어떻다?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갖고 있는 속성도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공간적 배경이 나오면 네모 박스를 치고 시간적 배경도 네모 박스 치고 그리고 나서 이 어떻게 정도만 하면 좋냐면 요 배경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요 정도는
좀 체크해 놓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설에서 중요한 건 배경이다 라는 거 잡고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간적 배경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음침하다 나와 있죠? 그리고 우중충하다 나왔으니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아, 요즘 마이너스의 분위기를 좀 그려놓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좀 이르다고 생각했으나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두구둑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면서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르다고 생각했으나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여러분 누구 잡으러 갔어? 도깨비 잡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기가 이른 거야. 도깨비는 보통 뭐 글쎄 몇 시에 나오나 도깨비가? 밤 12시 넘어야 되나? 뭐 12시 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쨌거나 그 전에 갔으니까 이른 거지. 그렇지만 누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도깨비가 나오기를. 도깨비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후둑후둑 뛰는 가슴을. 후둑후둑 왜 뛰었겠어요, 여러분? 공포, 두려움이 있는 거죠. 도깨비를 붙잡겠다고, 때려잡겠다고 오긴 했지만, 사람이 도깨비랑, 싸우다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쵸? 그런 심리를, 표현을 좀 해준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지금 뭐를 자꾸 밑줄 긋고 있는 거인지 보이십니까? 나의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은 좀 선생님이 주목해서 보고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뒤에는 선생님이 제대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본문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찬찬히 읽어야 될 부분과 훅 넘겨야 될 부분,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는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인물이 중요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하고, 그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잡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냥 스토리상 연결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행동이다. 별로 의미 없는 거다 그러면 그냥 쑥 대충 넘어가고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을 하실수록 이 지문이 길 때 짧은 시간 안에 독해하는 그런 훈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랑 잘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중요하다? 인물이 중요해.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만나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인물의 정서나 태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잡고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들어갔어. 근데 그 자리에 텁수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어. 어머, 이미 있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겠어? 아, 도깨비구나 생각했겠지. 그러나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의 내가 아니야. 어리석은 전날 밤의 나라는 건 뭐야? 도깨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 의식을 잃었단 말이야. 기절했단 말이야. 그 내가 아니야. 원, 요런 놈의 도깨비가! 그러면서 장군다운 담을 가지고, 담력, 그걸 가지고 멍둥이를 번쩍 들고 달려갔어. 하나. 자, 그러나잖아.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죠. 내가 용감하게 도깨비를 때려잡으려고 갔는데 그러나 그랬으니까 그 뒤에는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지. 멍둥이가 휙 굴러 떨어졌어요. 유령 장군이 유령 잡는 장군이란 뜻이겠죠?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새끼로 변하여 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야. 원 이런 놈이 틀림없이 도깨비가 순식간에 두 모자 어머니와 아들의 거지로 변하다니.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텁수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는 맨 처음에는 도깨비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뭐였구나. 두 모자의 거지 모습으로 딱 자기 앞에 나타난 거죠.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의 내면 심리가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본문을 읽어봤더니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왔다. 나라는 인물이 도깨비를 잡으러 갔다가 막상 도깨비인 줄 알고 몽둥이를 딱 들었더니 누구였다? 두 어머니와 아들의 거지를 봤다까지를 보신 겁니다. 됐죠? 자, 그걸 선생님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지워진 주관식 테스트 응지 그거 두고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답해보는 그런 테스트를 좀 치러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한 번만 더 잡자. 왜 유령장군이 금시 미치광이 강대새끼로 변화버렸다고 얘기하는지도 아시겠죠? 요건 쌤 9번 정리해놓은 거 한번 확인하세요. 유령을 잡으려던 용감한 장군에서 사람을 거지 두 사람을 도깨비로 착각한 웃기는 광대로 자신의 모습이 전락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은 표현법도 두 개나 보이고 정서 대단히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정서가 나타났으니까 이런 부분도 주목해서 읽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됐죠? 그 다음 보십니다.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한 나는 또다시 몽둥이를 번쩍 들었어. 그럼 여러분 이런 행동은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몽둥이 들었다가 몽둥이 떨어졌잖아. 왜? 거지야. 거지 두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지. 그런데 다시 몽둥이를 들어서 다시 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뭔가 생각이 바뀐 거죠. 어떤 생각이 바뀌었을까? 요게 정말 도깨비 장난이란 거야. 도깨비가 장난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번쩍 돌려 생각했다는 내용이 이건 거죠. 아, 도깨비가 지금 사람으로 변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하나, 두 모자가 이제 다시 나옵니다. 손을 모으고 싹싹 빕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나가라면 그저 나가라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감히 못 들어올 때인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여러분, 못 들어올 때 어디? 동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관우의 혼을 모신 사당인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신성한 공간이란 말이야.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왔다. 그러니 이 동묘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왜 우리를 때리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눈물겨운 목소리로 사죄를 하면서 여인네가 일어나려고 막 애를 써요. 어린애는 울면서 그를 붙들고 너무너무 막 불쌍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때요? 너무도 경솔한 나의 행동을 꾸짖고 다시 누구를 자책했다는 얘기지, 자책. 자기를 꾸짖은 거야. 너무도 경솔하게 행동했던 나의 행동을 꾸짖으면서 아니요, 앉아 계시오. 나는 고지기도 아무것도 아니니 고지기 쉽게 말하면 경비원이야. 이 동료를 지키는 경비원이 아니니까 염려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안심한 듯한 또는 감사에 넘치는 눈으로 이렇게 정서가 나오면 물결 표시를 또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한 거야? 도깨비의 장난이라고 변신이라고 생각하고 치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나이가 좀 든 여인이 막 일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아니 나가라면은 나가면 되는 거지 왜 저를 치시려고까지 하냐 이러고 막 어린애는 옆에서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들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안 거죠. 그래서 내가 몽둥이를 치려고 했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자기를 막 자책을 하면서 괜찮다 앉아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됐죠? 그러면 여러분 13번 좀 볼까요? 왜 여인과 아이는 낯선 사람에게 막 이렇게 용서를 빌고 나가라면 그저 나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고지기가 아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스토리를 연결하는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용서를 빌었는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거죠. 내 위협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동료에 몰래 들어온 자신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말해 이 나가 고지기 경비원이고 우리가 동묘에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모자 입장에서는 막 자기네들을 때리려고 그러는 걸로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막 싹싹 빌었는데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심도 하고 감사한 눈초리를 쳐다봤다. 이렇게 스토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만났어. 이제 세 사람이 만난 거죠. 어젯밤에 여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뭐가 뭔지 아직도 분간할 수가 없어. 분명히 나오지. 도깨비 봤는데 뭔가 나오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인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자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네는 어사무사하여서 이렇게 대답했다. 어사무사하여서는 생각이 날 듯 말 듯 이렇게 막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 있었나? 아니요, 우리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대체 그 불은
나는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눈을 휘둘렀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어제 봤던 도깨비불이 또 보이나?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종합하면 여러분, 인물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분명히 도깨비가 있었는데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의구심,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의심이라는 뜻이야, 의심. 의심을 아직도 거두지 못하고, 나 분명히 어제 도깨비불 봤는데 그거 뭐지? 이제 이 모자랑 연결은 못 시키고, 이들과 별개로 도깨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거두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여인네가 말합니다. 정말 저희들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반중이 돼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약을 바르려고 찾았는데 없었다.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약을 찾느라고 성냥 한 갑을 다 그어 내버린 일 밖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여인네가 뭐 했냐면 한쪽 다리를 훌떡 걷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16번 보세요. 내 질문. 그 불이 뭐였지? 이렇게 불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소명을 하기 시작했어. 소명은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소명이란 뜻이. 수능 특강 문제를 먼저 풀고 오셨죠, 여러분? 문제에 이 단어가 있었어. 근데 소명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쌤 들었는데 소명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밝혀가지고 까닭을 이유를 설명하는 거 그걸 소명이라 그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불이 뭐였지? 이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여인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젯밤에 다리에 바를 약을 찾느라고 성냥불 한 갑을 다 그어버렸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 불은 뭐였구나? 성냥불이었구나 라는 걸 인과적으로 연결하면서 읽어야 독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17번 문제 답이 나온 거예요. 넘어가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득했어. 이제 이해됐어. 내가 봤던 게 도깨비불이 아니고 사실 성냥불이었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이게 인지했다는 얘기지. 그런 순간 또한 참혹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궁금해 여겨야 돼? 참혹한 그림의 정체를 궁금히 여기면서 독해가 또 들어가야지. 눈으로 차마 보지 못할 거 반복이야? 발목이 어떻게 됐냐면 끊어져서 달아났고 장단지 종아리가 나무깨비같이 마르고 채 아물지 않은 자리가 발목이 잘라졌단 말이야? 거기가 시퍼렇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런 너무너무 참혹한 그림을 본 거죠. 여인의 다리를 본 거야. 아니 이게 너무 깜짝 놀라고 참혹해가지고 비참해가지고 놀랐겠죠. 그랬더니 여인네가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 구걸도 제대로 못하게끔 만든 게 뭐다 원수의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근대화 자본주의화 상징물인 거죠. 그죠? 그게 뭘 어떻게 만들었다? 여인을 이렇게 정말 비참한 처지 병신으로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네는 막 울어요. 자동차요? 네, 공원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8번 인물의 심리가 변할 때 여러분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도깨비가 어디 있나? 그런데 충격을 받고 참혹함을 느꼈죠. 이유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요. 목불인견 혹시라도 관련한 자상어 내신료를 치르게 된다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십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광경을 목불인견이라고 그러는데 여인의 다리 상태가 그랬죠. 여인이 다친 이유 공원 앞에서 자동차에 치였다. 작품 제목이랑 그럼 여러분 연결해 본다면 이 자동차는 도시죠. 도시를 상징하고 일제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조선의 근대화 그리고 모이기도 하다 자본주의화 자본화 이런 걸 상징하는 소재가 뭐다? 자동차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 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도시입니다. 작품 제목의 하나죠. 도시.
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가 여기서 자동차와 연결해서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깐 중략이 됐습니다. 공원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의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그 얼마 전에 겪었던 자기가 공원에서 봤던 어떤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략 부분에 살짝 나왔고요.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제 여기 다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어지로 중얼거리고 발길을 돌이키려고 할 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름 밤거리를 막 걸어가고 있는 거죠. 공원 앞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공원 앞에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으니까 얘가 혹시 무슨 공연을 하나?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 같은 거 그때 당시에도 뭐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뭐 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유 뭐 약장수가 왔나 보네. 이러고 이제 실망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발길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틈으로 내가 뭘 봤냐면 무서운 것을 보았어요. 자,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다? 과거 회상 장면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에서 과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죠.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인 겁니다. 이런 구성 방식을 자 여러분 22번 선생님이 개념어 적어놨어요. 이런 구성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역순행적이다, 역전적이다, 입체적이다, 역행적인 구성 방식이다. 시간을 어떻게 한다? 거꾸로 올라간다. 현재의 사건에서 과거로 거꾸로 올라간다. 이런 구성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서술시와 경험시에 괴리가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술시는 다른 말로 하면 발화시, 서술하는 시간이야. 이건 현재죠. 이건 현재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은 사건시라고도 얘기하고 경험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사건이 일어난 과거의 시간이에요. 과거의 시간. 이게 어긋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건이 일어난 시를 경험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언제 일어났어? 과거에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이랑은 좀 어긋나 있는 게 과거 회상 장면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의고사에 몇 년 전에 요 단어들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를 내신 선생님도 가져다 쓰시기 때문에 서술시와 경험시가 괴리가 된다라는 거,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말들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회상 장면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관련해서 구성 방식 관련해서 좀 알고 가십니다. 자, 일단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무서운 걸 봤어. 뭐 봤는지는 여러분 현재의 사건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미 알 수 있죠. 현재의 자동차를 봤어.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를 봤어. 바퀴 밑엔 선혈이 임리하고 많이 흘러 흥건하고 거지 아이 하나가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고요. 자동차 안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그득했대. 여러분 이 기생년들 나라는 서술자가 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남성과 여성들이 있었나 본데 이들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부정적 비판적 태도가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그득했대. 자동차 마이너스. 오라질이란 놈들. 자동차를 타니 신이라서 사람까지 치니 원 끔찍도 해라. 이런 말들을 자기가 하기도 하고 옆에서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는 그 어느 겨울에 그 자리를 밀려져 나왔었어요. 여기서는 대단히 방관적인 태도. 뭐 저런 일이 있는데 아유 저 나쁜 XX 이러면서 자동차 좀 욕 좀 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욕 좀 하고 이러고 이제 무신경하게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났었던 과거 회상. 네, 과거에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3번 대비되는 인물군 나타났어요. 이들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내포적 정서도 정리할 수 있겠죠. 자동차에 치여 다친 여인과 거지 아이가 보이고 그 반대쪽에 자동차에 타고 있는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보여요. 당연히 이 서술자의
정서? 그걸 바라보는 모든 민중들의 정서가 다 그랬겠죠. 여인과 거지 아이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서를 드러냈을 거고, 이 자동차, 그리고 불량배, 기생년들에 대해서는 비난, 부정적,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 정서들을 여러분, 숨어있는 정서들을 읽어가면서, 뭘 통해 읽어? 대사나 행동을 통해 읽어가는 거죠. 이런 대사, 이런 표현들 통해서 읽어가면서 본문을 독해를 해나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마무리입니다. 그래, 당신이 그 점점점점 왜 점점점점 말줄임표에 뭐가 생략되는지 아시겠죠? 아, 당신이 그때 그 공원 내에서 자동차에 치였던 그 여인이군요. 라는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되풀이하던 기억의 끝을 문득 돌려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답니다. 달포. 한 달이 넘었어. 한 달이 넘었어. 다친 지가. 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였어. 그냥 병원에 이제 끌고 갔어. 그냥 이제 내리뻘어두고 그냥 도망가진 않았어. 왜냐면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었고 그랬겠지. 그냥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저 어린 것이 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한 달도 채 못 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을 해서 배길 수가 있어야죠. 다리만 성하면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자, 지금 모두 못해요. 뭐 구걸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왔어요? 왜? 자기 아이가 눈에 밟힌 거죠. 자기 아이가. 엄마, 지금 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막 연민에 가득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왜냐하면 나라는 서술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불량배, 뭐 무슨 기생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되게 뭐 속물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아주 인색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 시선이 있으니까 병원에 데려다 놓긴 했는데 여인은 치료를 뭐 그렇게 해서 받게 했지만 그 여인의 아들까지 챙기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자기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병원을 뛰쳐나간 거죠. 이 다리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걸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하면서 막 울음을 옵니다. 나는 그 여인낸 거 아시겠죠?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아니, 묻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했죠.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 그 운명이지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요. 자, 그러니까 이건 나의 추정이야. 추측이야. 여러분 이런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당신 왜 이렇게 남편 어딨어요? 왜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안 물어봤어. 캐물으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대답 안 했어도 여인이 내가 캐묻지 않았고 여인이 대답하지 않았어도 뻔한 거야. 집이 워낙 가난했고 남편은 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국어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대답을 할 거라는 걸 그냥 내가 생각한 거죠. 내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 운명이 그 운명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쌤 25번에 만들어놨어. 여인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나의 내적 독백입니다. 나의 내적 독백. 왜 서술자가 이런 생각을 하냐? 일제 강점화 조선인들의 현실이 누구나 이렇게 비참하고 암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되게 많이 죽었고 뭐 징용이나 이런 데 끌려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인이 아이만 데리고 구걸하는 그런 거지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가 있었겠냐 그 얘기인 거죠. 나의 눈에 눈물이 그대 고였습니다. 자, 참혹함에서 정서가 다시 한번 바뀌어요. 뭐로? 연민으로 이제 바뀌죠. 동정은 우월감에 반쪽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른다. 자, 서술자의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동정은 우월감에 반쪽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른다. 내가 누군가를 동정한다라는 건 이런 어떤 내면 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아휴,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처지가 낫구나. 아휴, 네가 나보다 더 불쌍하구나. 이런 어떤 내가 너보다 나아 우월감. 그런 어떤 우월감의 어떤 반대쪽에 뭐가 있다? 동정심이 있는 것일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지는 난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동정심을 느끼는지, 내가 과연 이런 동정심을 느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난 어떻게 했어요? 주머니 속에 든 대로의 돈, 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몰라. 모두 움켰어. 모두. 그리고 뚝 떨어지는 눈물과 함께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 자리를 뛰어나왔습니다. 26번 노숙을 하며 막노동꾼으로 살아가는 나예요. 나. 그 입장과 관련해서 이런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이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어떤 의미다 여러분? 내 처지가 모자 거지보다 나아서 내가 그들을 동정할 권리가 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돈을 모두 주고 그리고 나 이제 뛰쳐나오는 거죠.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서를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어났던 공간이 어디다 여러분? 동묘입니다. 동묘. 자, 앞에 배경 묘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성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음침한 상태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묘를 당대 조선의 암울의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28번 별표하고 가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제목의 의미가 정리가 되는 거죠. 도시는 근대화, 자본화, 자동차로 상징이 되고 있었고요. 유령은 그 안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조선의 민중들이다. 모자, 거지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었던 거죠. 됐죠? 30번. 인물의 특징이지. 인물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인물의 특징을 이제 정리하고 갈 겁니다. 시제적 배경이랑 좀 관련시켜 봅니다. 나는요, 뜨내기 도시 노동자예요. 거지 모자의 비참하고 비난한 삶을 목격하죠. 그리고 모자에 대한 연민과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에 분노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서술자가 작가의식을 좀 대리하는 인물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지모자, 자동차에 치여 다리를 다치면서 국어를 하기도 어려워진 비참한 조선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해 놓고 있는 민중, 빈민 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불량배와 기생들 나와 있었죠. 시대적 비극을 외면하고 일제강점기 권력에 영합한 부정적인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자동차랑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제 주도화에 이루어진 근대화의 문물, 다시 말해 자동차 같은 거 분별 없이 누리면서 권력에 영합해서 그 민중의 그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요 인물들이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보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와 유령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본문이고요. 요 뒤에는 이제 나라는 서술자가 다시 도시에서 유령을 보셨나요? 그러면서 이 유령이 어떤 존재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생경하다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문학적 형상화를 거치지 않고 작가의 목소리가 막 직접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학성은 좀 떨어지는 뒷부분 마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좀 문학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빠뜨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 마무리 부분 빠져 있는데 자 어쨌든 핵심 사건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시점은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겪은 사건을 내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고 독자에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내 얘기를 하니까 가장 신뢰감을 주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시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가장 주관적인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왜 상징적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거지 모자, 유령, 그리고 도시, 자동차 다 상징으로 쓰이고 있었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 일제강점하에 이루어진 자본화, 근대화를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도시 빈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당대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고발문학, 참여문학에 해당이 되죠.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도시와 유령이란 작품 한 편을 봤고요. 2강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이기영의 고향이란 작품인데, 이기영은 여러분 월북하셨어요. 음, 해방이 되면서 월북하셨던 월북 작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때는 이분의 소설을 읽는다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작가였어요. 근데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죠. 이기영의 작품이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걸 보면 선생님이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영은 북한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 활동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강에서 이기영의 고향이란 작품, 그 카푸 작품에서는 아주 문학적인 성취를 잘 거둔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 작품 이강 영상을 통해서 저랑 다시 한번 만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